소개받은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의 김병삼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 중국의 대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완 시장이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세안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세안은 이미 현재 시장이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출만 놓고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5,70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당연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25%, 약 1,400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9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미 1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작년에 수출은 약 680억 달러로서 아세안보다도 한 300억 달러 정도가 적은 그런 규모죠. 우리가 또 크게 생각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도 작년에 약 268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이 단순히 지금 저희들이 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이미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리고 먼 미래의 시장이 아니고 현재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아세안의 중심, 아까 베트남은 아세안의 한국이라고 했는데요. 다소 좀 도발적입니다. 아세안의 중심, 인도네시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도발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팩토로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 인도네시아의 몇 가지 모습들을, 현재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맨 오른쪽 위에 쌀 농사를 짓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더운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쌀 농사를 산모작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인도네시아가 주식을 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한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산모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쌀은 그렇게 크게 남지 않는, 그래서 최근에 좀 수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가운데 사진은 노동집약 산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까 베트남에는 한 5,700개 회사 정도가 진출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약 2,200개 우리 회사들이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500개사 정도가 80년대와 90년대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섬유, 의류, 봉제 산업이 경쟁력이 약화됐을 때 해외로 많이 진출을 했는데 그 주 대상지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신발 산업도 인도네시아로 많이 그 시기에 진출을 해서 현재 약 500개 신발과 의류 봉제 관련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왼쪽의 사진이 아까 이제 베트남의 약 5천, 인도네시아 인구가 많은 편에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정체, 차가 막히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그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물론 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돼 있지만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게 아직 없다든가 노선버스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런 그 이동 수단으로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분들은 차를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토바이를 사서 스스로 이동 수단을 강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1년에 약 100만 대 정도의 신차가 팔리고 있고
오토바이는 600만 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자카르타에 출근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인구 대국이고 무슬림입니다, 종교가.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이슬람인 나라가 두 개 나라가 있죠.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국교까지는 아니고 다른 타 종교를 허용하는 그런 상당히 개방된 그런 그 이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맨 왼쪽에 중간에 사진은 스타트업으로서 세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성공 사례가 아니고 세계적인 성공 사례인 고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오토바이를 활용한 우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된, 아까 오전에 이제 LG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이제 뭐 신흥국들이 유선에 투자할 인프라가 유선 인프라에 투자할 그런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무선으로 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휴대폰 보급률은 100%고요. 인구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억 6천만 명의 100% 보급률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의 경우도 약 30%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LG 박사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세안의 경우는 무슨 LCD TV를 구매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이 낮다,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30%라면은 8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절대적인 그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충분한 그 소비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하고 스마트폰을 접목한 스타트업으로서 세계적인 그 성공 사례가 이 고젝이 되겠습니다. 밑에 아래 모습은 인도네시아의 그 몰입니다. 몰, 쇼핑몰인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스트리트 샵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걸어 다니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트리트 샵은 거의 없고요. 대형 몰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큰 대형 몰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사진은 자카르타 근처의 단중 프리옥이라는 대표적인 항만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도네시아의 그 전반적인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왜 중요한지 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유의해야 될 그런 사항,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쉽지 않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도네시아가 중심이다,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예, 여기 이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는 동서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19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 한반도의 약 8.5배. 그래서 이 동서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하면은 5,100km입니다. 1,700km, 5,100km, 3배 이상 되는 거죠. 인구 말씀드렸듯이 2억 6천만 명, 세계 4위입니다. 이 인구가 많은 거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하고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는데, 우선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앞서 오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시장이 형성이 되고, 필연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인프라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가 많다 하는 것, 평균 연령 29세로서 우리 한국보다 약 8세 정도가 낮습니다. 경제 규모는 인도네시아가 1조 달러를 작년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 5천억 달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16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아세안의 중심이라는 게
인도네시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세안의 중심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인구가 그렇습니다. 아세안 19개국 전체 인구가 약 2억 6천만 명쯤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세안 10개 나라 전체의 GDP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쯤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1조 달러이기 때문에 40%죠. 이 두 가지 측면 이외에 여러 팩터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작년 저희 정상이 방문했을 때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교역 파트너 내지는 투자, 그다음에 건설 수주, 그다음에 인적 교류 측면에서 국내에 인도네시아인들이 체류하고 있는 수가 약 4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양국 간을 관광하는 관광객 수가 각각 38만 명, 23만 명 정도로 활발한 인적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베트남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약 5% 정도의 성장률을 해마다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2015년부터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6% 이상의 성장을 해오다가 2015년 이후에 2015년도에 처음으로 5%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6년 이후에 다시 5%를 상회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성장은 향후에도 수년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6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PwC에서는 물론 이러한 그 경제 성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PwC의 예측에 의하면 2050년에 가면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네 번째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수출입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아까 뭐 베트남에서 얘기 들으니까 엄청난 그런 규모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상당히 그 인도네시아가 대외 의존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대외 배타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180억 달러, 우리의 수출이 85억 달러 정도 되고요. 수입이 95억 달러. 그래서 아세안 국가 아까 오전에 우리의 무역 흑자 규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투자 진출 부분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 2,200개사 정도의 우리 기업들이 투자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196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68년도에 남방개발이라고 하는 코데코가 인도네시아의 임업에 투자 진출한 게 우리나라 투자 진출 1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투자 진출하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인도네시아가 아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도네시아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상당히 경제에 의존하는 그런 그 비중이 높은데 약 300억 달러 정도씩을 그 외국 FDI를 해마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20억 달러 작년에 투자를 해서 인도네시아 기준으로 보면 5번째 투자 진출국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세계가 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는지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팜오일이라든가 지열 이건 보유량이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코코아, 그다음에 고무, 석탄, 주석 이런 부분들은 생산량이나 수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계 2위. 광물 자원이
중심으로 크게 그 매장이 되어 있고요. 광물 자원에 비해서는 에너지 자원은 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의 경우에는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20위인데 원유는 자급자족이 되지 않은 정도이고요. 반면에 천연가스는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0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로부터 약 95억 달러를 수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품목이 석탄입니다. 석탄으로 작년에 25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했고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약 12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석탄과 천연가스의 수입 대상지가 인도네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적인 측면입니다.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가 많고 특히 이 15세에서 64세까지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하죠. 이 노동 가능 인구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46.4%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68%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노동이 가능한 그런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평균 연령 29세 그 비중이 29세 미만이 51%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인구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구매력 아니면 소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재앙일 수가 있죠. 그걸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산층 여기서 중산계층은 흔히 우리 기준의 중산층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중산층의 기준은 연간 소득이 3,000달러 이상인 경우, 그래서 최소한의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산계층의 비중이 최근 5년간 약 11%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보시다시피 인구가 많고 젊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구매력을 갖춘 그런 중산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세안 시장 진출 교도보 말씀드렸는데 아까는 이거는 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세안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인도네시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벌써 10분 남았다고 사인이 있는데요.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 인프라 아까 오전부터 계속 아세안 쪽의 인프라 계속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으로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2014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충이 그냥 구호로 아무나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인프라 확충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이 인도네시아 전체 정부 예산이 200조 원쯤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약 400조 원인데 우리나라의 반쯤 되는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유류 보조금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2014년도 이 보시면은 341조 루피아, 우리나라 돈은 약 30조 원쯤 됩니다. 이거를 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유류 보조금을 대폭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거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잘 무마시키고 이런 아주 혁신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여기서 남는 확보된 재원을 인프라에 투자한 겁니다. 2014년도에 보시다시피 177조 루피아 약 15조 원 정도의 인프라 투자 예산이 2017년도에 40조 원, 401조 루피아, 약 2배 이상의 정부 예산을 인프라 투자에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수준이 어느 정도 열악하냐면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열악을 한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인프라 부족이 바로 물류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100원짜리 제품에 들어가 있는 물류비의 비중이 약 27%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물류 비용 비중은 약
7%에서 9% 정도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4배 정도가 많은데 현 조코이 대통령이 2014년도에 27%인 물류비 코스트 비중을 2019년 내년도까지 19%로 낮출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겠다 하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그 재임 기간 5년 동안에 약 2,600억 달러를 투입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뭐 철도 도로에서부터 각종 인프라 쪽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현재 작년에 저희 무역관에서 실제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라는 인도네시아의 영자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면에 헤드라인의 키워드들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20건을 분석을 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게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키워드가 서티피케이션, 세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 그 뒤로는 조코이 대통령, 인베스트먼트, 코럽션, 뭐 인플레이션, 텍스 이런 순으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하고 관련되는 키워드인 로컬라이제이션, 서티피케이션,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와의 무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 로컬라이제이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굉장한 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시장이고 대국이기 때문에 이 대외 교역보다는 충분히 큰 국내 시장을 겨냥해서 현지에 들어와서 반제품 생산을 하든 완제품 생산을 하든 현지에 들어와서 뭘 활동을 해달라 하는 게 큰 경제 이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이제 낮은 수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낮게 되고 그 결과 GDP 대비 무역 의존도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요 평균 관세율도 인도네시아가 6.9%로서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그 상황이고요. 조금 뭐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상대의 수입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제 내지는 복잡하고 까다롭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역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냥 무역업 등록만 하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두 가지 API-U 판매용 수입허가가 있고 API-P 이 제조용 수입허가 따로 돼 있고요. 한 회사가 이 두 가지 수입허가를 다 갖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개를 다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하나 더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고요. 그냥 수입허가를 받으면 모든 품목을 다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6가지 품목으로만 한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6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고 그 이외 품목을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따로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그 품목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그 수입 규제 품목이 있는데 중고 기계류가 되겠습니다. 중고 기계류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고 자동차도 수입이 안 됩니다. 기계 설비도 수입이 안 됩니다. 특히 이 의류 기기는 중고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안 됩니다. 다만 중고 기계류 중에서 유통 목적의 기계로는 수입이 안 되는데 자신의 공장에 설치를 하기 위한 설비용은 예외적으로 중고 기계류의 수입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바일이나 태블릿,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와이파이 기능이 되어 있는 이런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로컬 컨텐츠가 40% 이상이 포함되어야만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기지로 베트남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아까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8천만 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성전자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기 위한 수량만큼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투자를 해서 이런 규정 때문에 그 투자를 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의약품의 경우도 어떤 특정 의약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면 그 의약품은 수입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기약의 그 알약으로 된 감기약이 인도네시아에 생산된다. 그러면 물약으로 된 감기약도 수입을 제한합니다. 이런 정도로 규제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기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인증 까다롭다 하는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체험을 하시고 그런 경우도 많을 텐데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인증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증 세 가지가 있는데요. SNI라고 하는 주로 안전과 환경 관련된 그 인증. 이거는 품목이 105가지의 품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해당이 되면은 SNI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해서 유통이 될 수 있는데 여기 SNI 인증을 받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 한 아이템당 15,000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인증은 식약청 인증입니다. 백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백보험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보험이라는 인증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는데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품목당 약 1,5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품목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 인도네시아의 규제가 꼼꼼하고 디테일하다는 그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서 품목이라고 하는 거는 뭐 화장품도 여러 가지 뭐 로션이나 뭐 스킨 그럼 로션이 한 품목 우리는 상식적으로 스킨이 한 품목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단위입니다. 그래서 같은 남성용 로션이고 그 내용물이 똑같다 하는 경우에도 50ml짜리 패키징이 있고 100ml짜리 그 용기가 있으면 다른 품목으로 봅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냥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런 정도로 까다롭고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할랄 인도네시아 하면 할랄 인증 또 대표적인데요. 아직까지는 할랄이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전에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할랄 인증이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 지금 내년 10월부터는 이 식품, 화장품, 의약품 그다음에 이런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 설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 10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할랄의 경우도 그 인증을 받는데 장시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12,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뭐 어떤 그 에이전트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니 할랄 코리아라는 현지 에이전트하고 VDF 이 두 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통해서만 할랄 인증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인프라 부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정책적으로 지금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인프라 시장, 인프라 그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원자재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이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장애, 그다음에 어려움, 규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실제로 진출을 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